자, 오늘은 제가 투자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종목 선정.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주제로 과연 나는 탑다운 투자자인가, 버텀업 투자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탑다운이랑 버텀업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주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논해지는 주제입니다. 탑다운이란 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아래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산업적인 부분이나 때로는 경제 상황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종목을 선정하는 거를 탑다운이라고 하고요. 버텀업은 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밑에부터 분석을 한다. 기업을 개별적으로 따로 분석을 해서 버텀업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탑다운도 하지만 버텀업도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어떤 기업이 속한 산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얘기한다. 탑다운을 얘기할 때 그러면 저는 탑다운 투자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탑다운이란 거를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산업이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들어가고요. 그 예측에 의해서 약간 수혜를 받을 수혜주를 찾는 방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탑다운을 한다 하면은. 그래서 이런 통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탑다운 투자자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좋아지는 산업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1번 거기에서 경쟁에서 누구보다 빠를 자신이 없고요. 그 경쟁이 과도해서 나의 마진을 훼손할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얻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산업이 좋아진다고 치죠. 그러면 산업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거를 이제 탑다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들었던 뭐 IT 많이 잘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탐방을 여기도 다니고 A, B, C, D 막 이렇게 모든 밸류 체인을 다 다니다 보면 자기만의 그림이 그려지고 어디가 지금 좋아질 거라는 추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측을 바탕으로 D면 D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빠르게 트렌드를 쫓아갈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서클 오브 컴피턴시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자체가 아무리 내가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무자보다 빠를 수가 없고 그 위에 임원이나 오너도 있죠. 혹은 정보 접근성이 더 빠른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닥에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기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격이 비싸다는 건 가격이 높다는 건 저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산업을 보긴 하죠. 산업을 보는데 주로 저는 어려운 산업을 봅니다. 어려운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고 그때에 속해 있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는데 왜냐면 이게 어려운 산업이란 건 실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실질이 안 좋으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사람들은 더 반응을 크게 합니다. 반대로 실질이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기대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질의 스윙이 이렇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이런 느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이 좀 안 좋아지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싸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질이 안 좋아지면 가격이 당연히 더 내려가는 확률적으로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거의 장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IR 담당자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기도 좋아요. IR 담당자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 중이면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안 좋은 국면에 있다 그러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IR 담당자하고 통화도 길게 할 수 있고 나를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종종 전화를 드리고 하면은 이분이 나를 기억해요. 그러면 산업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주가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졌다가 올라가는 국면이다.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면은 제가 전화를 하면 굉장히 반갑게 받아줍니다. 왜냐?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차치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이게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좀 쉬워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남들이 싫어할 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말로는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어렵습니다. 왜냐? 1번 정말 수혜받는 누가 봐도 뻔하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안 살 수 있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능력, 그리고 이게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바닥 국면이면 당연히 기계되죠. 내가 발견했다고 딱 찍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국면을 겪게 되는데, 이거를 버틸 인내심,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이 있어야죠. 이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방식을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채널이 우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줘서 좀 커지게 됐지만, 이렇게 커질 채널인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방식이고,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독여주는 그런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지게 돼서 좀 놀랍기도 한데 고맙기도 하고, 사실은 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투자라는 건 아는 것이 10% 20%라면 실행이 거의 8, 90%입니다. 실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직감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사실 그거를 행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는 거 사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다는 게 실제로 겪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오를 거 진짜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산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남들은 성과가 막 이렇게 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구해 나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돈에 대한 열정은 있되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게, 이런 시기를 버틸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걸 행동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하는 확신은 사실 누가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겪어봐야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돈을 더 넣느냐 아니냐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공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공 경험도 쌓여야 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긴 어려운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종목을 볼 때 산업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종목을 이렇게 보는 거는 뭔가 직관적이고 되게 와닿는데, 만약에 이게 안 좋아지는 산업에서 그 안 좋아지는 거를 주가가 더 내려갔다고 이걸 산다. 이거를 정말로 싸다는 거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게 되게 고민일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방향성에만 베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싸다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많은 평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분위기나 산업의 상황이나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와, 얘는 싼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석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숫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싸다라고 판단한다, 혹은 방향성에서 이익 추정을 하죠. 보통은 이익 추정을 해서 200억이 날 거다, 300억이 날 거다 이렇게 추정한 다음에 PR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저는 사실은 많은 종목을 봐왔기 때문에 싸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거를 검증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싸다는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목을 많이 봐서 A라는 종목을 보고 B를 다시 봤더니 이게 진짜 싼 건가, C를 봤더니 이게 진짜 싼 건가, D를 봤더니 싼 건가, 이렇게 많이 정말 한 종목을 되게 도전을 시키고 그게 정말 비판적으로 봤을 때도 싼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주식은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욕심을 안 내면 쉬워요. 왜냐면 내려가는 이 국면에서 종목을 산다는 건 사실 욕심이 많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바로 안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삽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샀으면은 인내심이, 사기 전에도 인내심이 있어야 되지만 사고 나서도 인내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하려면 제가 항상 말하죠.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건, 확신이 생기려면 10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베팅을 얼마나 세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통념적인 면에서는 제가 탑다운 투자라기보다는 바텀업인 게 맞을 거고, 만약에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산업도 보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관성이 없는 거를 연결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침투부를 좋아하는데 침투부에서 나온 영상 중에 몸으로 말해요 절망편 이걸 보다가 문득 나의 투자는 절망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치 투자의 두 가지 방식 희망편과 절망편 저는 어떤 투자를 하느냐 했을 때 절망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크게 투자를 나누면 투자의 분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모양까지 그려가면서 그린 영상이 있는데 세분화를 시키면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저는 두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희망을 이용하느냐 절망을 이용하느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희망을 이용한다는 건 내가 살 주식이 다른 사람이 살 거라는 보팅 머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보팅 머신에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산 주식을 사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되게 즐겁고 유쾌하고 밝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하는 투자는 약간 절망편이에요. 저는 남들이 일단 안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하면은 그 종목을 조금 더 딥하게 보고 기다려보고 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보지 않는 국면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시클리컬이다 치면 시클리컬이 종목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이 꺾이면 이렇게 하다가 그 큰 게 갑자기 막 이렇게 급전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게 서서히 꺾이는데 꺾이는 순간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그 구간을 계속 한 길게 되면 2, 3년 혹은 1, 2년 공부를 하면서 그 종목이 과연 어떤 형태로 꺾이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절망편이에요.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냐 했을 때 답은 없습니다. 희망편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또 긍정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저는 매니악하기 때문에 좀 절망을 이용하는 걸 좋아한다. 남들이 절망할 때 사서 희망이 오는 시기 사실 그래서 바보 같은 투자기도 해요. 내려가서 희망이 오면 이 희망이 계속 끝까지 갈 때까지 이용을 해보면 좋은데 여기까지 못 끌고 가고요. 저는 또 다른 절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뒷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종목을 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구간이 내 구간이냐 생각할 때 절망 구간이고요. 이거를 계속 말하면 원론적이기 때문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마 그 사례들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의견이 갈리고 분분하다. 그래서 노이즈가 낀 상태에서 뭐 싼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던데 저는 사실 노이즈가 있으면 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건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 아니면 실적이 지금 잘 나오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실 반도체 투자를 해보라 하면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 뭐 요즘 치포 동맹 이런 거 나오죠. 하면서 뭐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라인을 어디에 타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지만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건데 어디에 있든 간에 반도체를 팔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고 혹은 IT 이쪽이 좋았잖아요. IT 자동차 이쪽 전장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반도체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 산업이 꺾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이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저는 사지를 못해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가가 한창 올라갈 때 지금은 살짝 꺾였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조금 꺾였지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죠. 근데 이 올라가던 이 중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피팅 밸브 업체 뭐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뭐 버핏도 투자했다 그러고 상사를 투자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다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유가 관련한 배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못하냐? 갑자기 지금은 우크라이나 이럴 확률은 적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갑자기 이게 끝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유가가 경제가 안 좋다 생각해서 꺾이면 어떨까? 제가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가가 극단으로 가 있다면 제가 베팅을 해볼 법도 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극단인 상태가 아니면 제가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고 그게 내러티브가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러저러해서 앞으로는 유럽이 대안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에 의존적이지 않을 거고 그러면 피팅 투자는 필요할 거다. 그리고 유가 올랐으니까 중동에서도 피팅 다운스트림 할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은 들지만 그 가격이 또 제가 원하는 가격 수준도 아니고 어쨌든 저에게는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겁니다.
저는 희망을 보면요 약간 겁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절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치투자 절망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방산 같은 것도 있겠죠. 최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생각나는 건 이거잖아요. 전쟁은 위험이 있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죠. 방산. 이 얘기 반복된 주제는 뭐냐면 잠재적 리스크가 낮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서 못 사겠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현이 될 거다라고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잠재적으로 포텐셜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겁이 난다는 거죠. 겁이 나서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이 기회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오늘인가 주가가 오르는 걸 본 것도 같은데, 어쨌든 방산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그래도 저는 배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죠. 그럼 너가 투자하는 종목에서는 그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느냐, 반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걸 고르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반대의 상황, 팩트가 있고 주가가 움직이는 두 가지 연쇄적용으로 주가는 움직입니다. 팩트에서 바로 주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반응, 사람들의 리액션과 주가가 있어요. 그럼 이 반응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들 중에 반응성, 악재 반응성이 낮다 혹은 호재 반응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구간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종목을 많이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매니악한 사람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기 없는 주식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속어를 섞자면 골로 가는 주식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보다 보면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악재가 터졌어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반응이 있다 그랬죠. 악재가 터졌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악재면 반응을 조금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로 실망이 만연한 주식에서는 악재가 아무리 터져도요 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기대감이 좀 껴져 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나면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거는 관에 따라 다른 거예요. 투자 관에 따라.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만들 때 나의 생각에 동의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남들이 사줄 걸 기대하고 하는 투자가 시간도 줄어들고 뭔가 가장 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가는 국면이면 시간도 하염없어 보이는 데다가 내러티브도 다 망가졌고 뭔가 매력적이지도 않고 언제 하나 밸류 트랩에 왠지 갇힐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망평을 추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웃자고 시작한 얘기가 진지하게 끝났는데 저는 가치 투자 절망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희망편인지 절망편인지 갈리자면 이게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어떤 투자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데 저 사람도 가치 투자고 이 사람도 가치 투자인데 서로 방식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크게 카테고라이즈 하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망을 이용하느냐 희망을 이용하느냐.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사가지고 희망이 들어찰 때 파는 사람인지,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인지, 어느 것에도 정답이 없고 각자 자기 방식으로 벌기 때문에 각자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벌 수 있는 거고 반대편에 계신 분도 벌 수 있는 건데, 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먼저 노선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서 투자를 해보면 좀 더 가치 투자에 대한 모순적 이해가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 혹은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건전한 투자를 지향한다 하면 방식은 거의 대부분 이런 거죠.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게 개념이 서로 다를 뿐이죠. 내가 싸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서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싸다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싸다는 개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가격이 급락을 하고 안 좋을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는 거, 가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현실이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사는 거, 요거가 또 다른 관점입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심리를 역이용하기 vs 현실 예측하기 이런 얘기를 한번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싸게 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게 템플턴 관련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주 하시는 얘기예요. 가장 올바른 질문, 잘못된 질문은 시장 전망이 좋은 거를 어디냐 뭐 이걸 물어보는 잘못된 질문,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고, 시장 전망이 안 좋다 이거를 물어봐야 좋은 질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역발상 투자한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스킴이죠. 근데 왜 이 생각이 만약에 성공적인 방식이었으면 왜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할까? 물론 성공적이니까 오히려 따라하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심리를 거스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리를 거스른다는 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소수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하염없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초보 때 그랬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방식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주가가 이렇게 기고 있거나 약간 오르고 있거나, 혹은 또 대중의 관점에서는 좀 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이런 국면에서 현실을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나 약간 분기별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는 국면이 있어요. 개선 국면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때 사는 거. 저번에도 원숭이 얘기를 했다면, 먼저 이렇게 뛰어가고 여기 가서 나 먼저 이거 발견했어 하고 이제 대중이 따라와 주길 바라는 투자인데, 저는 이 예측이란 게, 현실을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검증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첨단의 끝에 있는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그 능력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하지 않는 것 뿐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실 예측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대신에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되죠. 빨리 반영. 주가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치면 굉장히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도 좀 다들 섞여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가가 내려가는 국면은 사실은 무서워요. 그게 되게 심리적 저항을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은 심리적 저항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좀 기어가거나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죠. 가격은 내러티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나를 확신시켜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자기 암시를 걸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회사가 좋아지는 거를 베팅하는 걸 대부분이 선호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가격이 싸다는 관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가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이거나 역발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국면, 그러니까 앞에와는 반대죠. 이런 국면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산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항상 전에도 얘기했죠. 팩트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절반씩, 뭐 절반은 꼭 아니지만 어쨌든 각각 섞여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요게 부각되고요, 주가가 오르면 요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람 얼굴 같이 생겼네. 어쨌든 올라갈 때는 플러스만 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이건 또 마이너스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국면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주, 여행주가 지나고 나니까 역발상의 대명사로 다들 한 번씩은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거 투자할 때가 2020년 6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한 이쯤이었는데, 요때 여행주를 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안 갈 거다, 그 코로나가 언제까지 벌어질 것이며 타임 인터벌도 모르는 데다가 그때는 또 패키지 여행을 이제부터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젠 지났으니까 얘기할게요. 참 좋은 여행이라는 회사를 샀었는데, 이게 현금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도 얘가 좀 오래 버틸 거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고, 그때 이 역발상을 투자하는 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런 패키지 여행을 이제는 안 간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안 간다 라는 안 좋은 센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져봐야 저게 좋아지겠냐 라는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투자하기를 꺼려했죠. 이런 거는 사실 사례를 들자면 워낙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 여행주 샀어야 돼, 뭐 뒤에 올랐고,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기대가 먼저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전도 있었죠. 이전 정부 때
원전을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했죠. 근데 또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ESG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원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원전에 대한 각광하는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국면이 돼버렸죠. 예전에는 이런 국면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목은 같은데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원전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풍력 관련한 주식들이 좋았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는 언택트를 찾았는데 이 수혜주를 찾는 이유는 당연히 근저에는 싸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현실이 좋아진다. 이거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컨택트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뒤에는 이제 컨택트를 찾았죠. 이거를 미리 찾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역발상을 한 거죠. 현실은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뭐 컨택트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컨택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가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잘 버틸 회사를 찾으면 컨설리데이션도 일어나고 회사도 좋아지고 돌아서면서 이익도 많이 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기에 서로의 사고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싸다라고 했을 때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투자 모임을 가거나 했을 때 그 모임의 성격을 서로 잘 파악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싸다라는 관점이 역발상을 하는 모임인지 혹은 현실을 예측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그대로인데 현실이 좋아지는 걸 찾는 거, 열심히 찾는 거,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가격이 오를 주식을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거를 골라서 투자하느냐,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싸다는 관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템플턴을 비롯해서 월터 슐러스도 저는 어느 정도 역발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다들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월터 슐러스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부각을 받지 못하냐,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는 방식이라 그래요.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되게 불안한 방식을 굳이 추구하고 싶어 할까요? 큰 스킴은 받아들이더라도 그대로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되게 구린 회사일 것 같은데 그 회사에 투자한다?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거죠. 남들이 모두 파는 걸 사야 되는데 왜 니네는 남들이 사는 걸 사려고 하느냐, 파는 게 당연히 싼 게 아니냐, 이런 가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가격 포커스를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위대한 기업을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가격보다는 기업 가치에 포커스를 많이 한 겁니다. 기업 가치가 좋아질 거다. 근데 기업 가치가 좋아질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고 해자가 그렇게 많이 깊은 기업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치 투자를 할 때 노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했을 때 그 관점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현실을 예측하는 게 뛰어난 사람인지 혹은 남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심리를 다시 동의하러 오는 그거를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건지, 대신 이거는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현실을 예측하는 걸 잘만 하면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이 있죠. 물론 이 장단이 각자 있는데 제가 너무 제 관점에서, 물론 제 채널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해도 되지만 이 부분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 자산이 사고팔고가 어려워지면 물론 다른 방식, 그래서 이제 버핏이 새로운 방식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지향해 나가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냥 가격만 거꾸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내 마음의 불편을 되게 감내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다. 그리고 외로운 거.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너무 외로워서 모임이라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저는 투자라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싸게 살려고 하면 남들이 내 근처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또 팔려고 할 때는 남들이 엄청 좋아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를 몰래 빠져나와야 되는,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나는 집에 가야겠다, 10시에 나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잘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그 라인을 잡고 투자를 공부를 한다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파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